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잇따라 열려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위협에 맞선 압도적인 대응 방안과 국민 안전 보호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을 극복하려는 스포츠 마케팅이 지방 도시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하루를 모두 안보 관련 일정에 할애했습니다. 오전에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고 오후에는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하루의 안보 일정을 이렇게 다 소화하는 건 이례적이죠?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뭐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가 하면은 올 연초부터 포병 사격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핵 전력, 그리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제는 통일의 파트너가 아닌 교전 상대국이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대국으로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게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도 총선이 있고 또 미국에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도발 가능성, 물론 이제 전면전을 벌이기는 어렵겠으나 국지 도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차원에서 행정부로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실전 상황을 그대로 상정해 놓고 정부 부처, 지자체, 기관별로 어떻게 조치하고 서로 협력할 것이냐 이런 방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국지 도발이라고 한다면은 선거 때 사이버 도발이라든지 가짜 뉴스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거짓 정보를 유포해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감성적인 국민들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확산됐을 때 그것이 주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접경 지역이라든지 또는 NLL 서북 도서 그다음에 요새는 또 드론 공격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미사일이라든지 그 도발이야 뭐 거의 이제 뭐 상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요한 도발을 상정하고 그 도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긴밀히 지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 관, 군, 경, 그리고 국회, 지방자치단체, 주요 관계자들, 또 시민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국민참관단 11명도 참석을 했는데, 자, 중앙통합방위회의, 어제 회의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중앙통합방위회의가 적의 침투 도발 위협에 대해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우리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체계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들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부총리라던가 국정원장, 안보실장, 경찰청장 다 참석했고, 네. 그다음에 군에서는 신원식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군 주요 지휘자 30여 명 참석했고, 전부 고위 장성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각 지자체 17개 시도 단체장도 참석했고, 그다음에 입법부에서는 국회 국방위 행안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도 참여했는데 네.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에도 이루어져 왔던 건데 이번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일반 국민이 참관단으로 11명이 여기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일반 일반 국민이 참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시작이다. 그러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오지만 일반 시민들도 다 의미가 있는 분들이고 사연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회의 시작 장면 그리고 모두 발언의 주요 대목들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제57자 중앙통합방위회의가 열린 모습입니다. 지금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소집이 돼서 열렸고요. 모두가 저 민방위 그 복을 다 입었고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또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통합방위 태세 구축에 군, 정부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모습에서 보셨듯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방위복을 다 입었고요. 소방에서 오신 분들은 또 소방복, 군복 그대로 그 입던 옷을 입고 참석해서 이게 말 그대로 통합방위회의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히 북한의 아까 정 의원 말씀하신 사이버 공격, 또 가짜 뉴스, 허위 선전 선동 이게 참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북한이 도발하는 거는요, 사실은 그 대량 살상 무기와도 연동이 돼 있어요. 미사일 도발도 그렇고요, 포격도 그렇고, 또 우리 같이 완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무장의 강도가 최고로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를 않고 국내 정치에 악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살포한다든지 사이버 공격을 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고요. 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이 늘 이렇게 도발할 의지와 능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도 북한 정권의 비합리성이라든지 몰상식함을 그대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년대, 80년대에 어떤 그런 비이성적인 사고라고나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 윤미향 의원이 주최하는 한 회의에서 모 인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은 평화를 논하면서 김정은이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평화가 오더라도 그걸 수용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자칫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학자적으로 내재적 접근을 한 개인 생각을 말했다고는 했습니다. 네, 본인은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자체가 내재적 접근의 결론인지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 내부에도 여전히 그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맹목적인 북한의 어떤 그 김 정권에 대한 그 추적 논리를 네. 피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네. 올해처럼 국지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지 도발이 만에 하나 시행된다면은 결국은 그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전혀 다른 논리로 각자의 주장을 하면서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있고 네. 요거의 수단으로 가짜 뉴스라든지 사이버 공격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환기시키면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요, 북한은 새해가 시작된 1월 한 달에만 무려 8번의 각종 도발을 했습니다. 일주일 새 3번의 미사일 도발까지 합친다면 가히 역대급인데요. 그 일지를 좀 정리해 주세요. 예, 북한이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5일에 서해 완충구역에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200여 발 포격을 했는데 불과 하루 만인 6일에 또다시 똑같은 지역에 60여 발 포격을 했고 그 다음날 7일에 또 90여 발 포격을 했습니다. 사흘 내리 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일에 평양 일대에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한 발 또 발사했고 그다음에 18일에는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 북한에서 해일 523이라고 하는데 그 시험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24일에는 서해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불화살이죠? 네, 북한에서 불화살 31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발사했습니다. 근데 불과 4일 만에 28일에 또 한경남도 심포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SLCM이라고 하는 그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또 30일에는 서해상으로 또 다른 순항미사일 북한에서 화살 2형이라고 하는 이런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뭔가 숨가쁜 도발 일지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1월 하순에 일주일 동안 3번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것이고 1월 전체를 보면 처음에는 서해 완충구역에 포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육상 미사일로 넘어갔다가 수중 핵무기 시험으로 넘어갔다가 마지막에는 순항 미사일까지. 그야말로 종합 세트 도발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도발을 했는데 이렇게 도발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번에 총선이 있으니까 선거 앞두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둘째는 북한이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민심 이반이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김정은도 인정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덮기 위해서 내부 결속용으로 외부 도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는 주제 토의가 활발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대비 방안이 논의되고 또 보고됐는데 700여 문이 있다고 해요. 그중에 300문은 실제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위협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장사정포가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주한미군이 그 접경 지역 또는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위 인계철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의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주한미군들이 전부 이제 그 오산 평택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수도권을 위협하는 300여 문의 장사포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보와 관련해서 경보를 전파하는 그리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 그다음에 국민 대피 시설 확충과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는데요. 장사정포가 대체로 북한의 경우는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고 매립돼 있다가 올라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워닝 타임에 어떻게 빨리 국민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경고, 워닝 시그널을 보내고 대피 요령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또 훈련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이 회의에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을 초청해서 또 소개도 직접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대천항 미립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때 신속한 신고로 도움을 주신 국민들과 접경 지역, 안보 취약 지역 주민 대표들을 국민 참관단으로 모셨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 방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일단 두 사건이 소개됐습니다. 먼저 작년 10월 24일이었죠.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로 귀순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그 속초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민이 이걸 해경에 신고했는데 우선 이분들이 초청됐죠? 그렇습니다. 작년 이제 10월 달에 북한에서 소형 목선, 이른바 전마선이라고 하는 그 목선을 타고 4명의 주민들이 남한으로 귀순하기 위해서 이제 NLL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예인하던 그 목선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배가 남쪽으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먼저 이렇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민이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고 해서 당시에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 해경에 신고했던 그 어민분들이 이번에 초청이 되면서 통합방위 본부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당시에 군대는 그럼 전혀 몰랐느냐? 군에서 나중에 이야기하기로는 레이더나 열상 감지 장치를 통해서 이미 탐지를 했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 레이더와 열상 감지 장치를 운용했던 부대 장병들도 이번에 통합방위회에 참석을 하면서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신고받고 바로 출동했던 해양경찰 소속 2명도 역시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것인 만큼 내 탓이다, 네 잘못이다 하지 말고 민과 군과 관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통합방위를 해야 된다. 이런 그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같은 달 충남 보령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천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던 중국인 25명이 붙잡혔는데 이때 공을 세운 주민들도 어제 회의에 초청돼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 방위가 뭔지 그 위력이 이제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거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태안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산동성 그 웨이하이라고 하는 데서 위해죠, 위해. 네, 넘어오는데 거기가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 가장 짧대요, 거기가. 그래서 신라 시대 때부터 그 지역이 그 해상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었는데 요번에 미리국하는 중국인들을 민군경 공조로 해서 11명이나 이제 검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미리국자들이 이미 육지에 도착해서 잠적을 했는데 네. 주민들이 신고해갖고 체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들이 사람이 뭐 경기도까지 갔죠? 그렇습니다. 근데 뭘 타고 왔느냐? 보트, 레저 보트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보트죠. 근데 4년 전에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워낙 가깝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소위 우리가 보는 수상 보트라고 하는 거를 타고 몰래 들어와 가지고 이제 경기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제 민군경 또 뭐 민군관 동해에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이 철저한 신고 정신을 갖는 거는 매우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북한 주민이 목선 타고 내려왔을 때도 NLL 넘는 상황에서는 소위 그 뭐 열상 감시 장비라든지 레이더 있었는데 제대로 식별 못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 충남 대천에서도 말이에요. 이걸 주민이 신고하지 않으면은 못 잡을 뻔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물론 주민들이 이렇게 철저한 신고 정신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그래도 그리고 사실 바다가 넓기는 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관 그리고 군에서 나름대로 뭔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전에 포착해서 열심히 잡는데 주민이 협조한 게 돼야지 주민이 먼저 신고를 해갖고 쫓아가는 이런 거는 조금 자성할 측면도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그 군의 사기가 가장 높았을 때가 네. 박근혜 정부 때 목함 지뢰 사태 때예요. 그때 대단했죠. 목함 지뢰로 네. 젊은 그 군인들이 다리를 잃었는데 그렇죠. 동료 군인들이 우리 제대 안 하겠어요. 이거 철저하게 응징하겠습니다 해갖고 그때부터 애국 세대가 생기는 거고 국가 안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뭐 표창도 하고 초대도 하는 건 다 좋은데 네. 주민이 먼저 발견해가지고요. 나중에 뒤쫓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경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조금 대비를 철저히 하고 조금 성찰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얼마 전에는 그 제트스키를 타고 이 중국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갯벌에 갇히는 일이 있었으니까 이때도 지나가던 차량에 촬영이 되고 해서 그 적발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모두 통합방위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예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관에서는 당연히 방위 체계의 어떤 능력을 탐지 능력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아무리 탐지 능력을 높인다 하더라도 땅이 워낙 넓고 옆에도 바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소형으로 침입을 할 때 자칫 또 탐지 어떤 구멍이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국민들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통합방위회의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차원에서 국민참관단이 접경 지역 주민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네. 그분들 이제 반응이 일단 어느 한 그 주민 A 씨 같은 경우에는 접경 지역에 살다 보니까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두려움이 컸었는데 직접 와서 들으니까 안심이 된다라고 네. 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안을 다독이는 그러한 효과도 있었고 또 다른 그 주민 어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느 누구도 침투하지 못하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바다의 파수꾼이 되겠다. 네. 이렇게 각오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바로 이렇게 어민분들이 한 명 한 명이 파수꾼이 되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밝히는 데서 이런 게 바로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 방위의 출발이 그 의미가 되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육지에도 접경지가 있고 예. 백령도나 서해 5도는 그야말로 저도 한 취재차 과거에 서너 번 가봤는데 북한이 더 가까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손에 잡힐 듯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 바로 백령도에서 보는 옹진반도인데 자 그런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그분들은 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탈북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풍선이라든지 띄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전단지 띄우는 거가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인권 말살의 현실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당장 그러면 북한이 어디다가 보복을 하겠습니까? 네. 접경지에 보복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민관군 얘기하고 또 민경관 뭐 얘기하는 거 이것도 다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근데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것은 국민과 생명 그리고 안전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어제 점심 식사를 한 뒤에는 군 주요 지휘관 회의도 직접 주재했습니다. 그 현장 모습 그리고 모두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 지휘관들은 튼튼한 국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군 지휘관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확신하고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실하게 다져야 합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업그레이드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가기 바랍니다. 네, 이 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 예상 시나리오들이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유형별로 상정돼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과거와는 달라진 공격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전면전을 상정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게 5027 해가지고 북한이 완전히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남침하면은 우리가 미군이 파병될 때까지 며칠을 어떤 식으로 수비하면서 방어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북한이 그럴 능력은 없어요. 그랬다가는 완전히 그 보복을 당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주도에 의한 통일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지 도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를 어떤 식으로든 교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회의에서도 사이버 공격 그리고 무인기 침투 드론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서북도서 접경 지역 도발 그리고 후방 교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 중에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위험한 거? 임팩이 강하고 네.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왜냐하면 후방 교란이라든지 사이버는 그동안에도 있어 왔는데 네네. 그거는 그렇게 대중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심한 그런 어떤 충격을 받지 않는데 서북도서 접경 지역 도발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까 서해 오도를 서해 오도요.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어떤 무인도를 갑자기 그 점유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뭐 미국하고 이제부터 협상한다. 그리고 이게 전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평시의 도발이기 때문에 네네. 저 전시작전 평시작전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해결하고 또는 이 문제를 관리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그 가능성을 상정해가지고 깊이 있는 토의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이 후방 교란과 이 무인기 침투를 볼 때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의 도발이 생각나고요. 이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뭐 패러글라이딩 타고 넘어올 수도 있고, 철조망을 트랙터로 밀 수도 있고 다양한 도발이 예상이 되는 시점이죠. 자, 군 관련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저출생 그리고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은 이제 지방일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 도시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를 스포츠 마케팅으로 이겨내려는 지방 도시들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 방금 보신 강원도 양구는 산과 계곡 그리고 이 호수가 어우러진 절경으로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 오지입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다루고 있죠. 최근에는 군부대가 있다가 빠져나가서 지방 소멸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그런 양구에 200억 원이 훌쩍 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양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었거든요. 오지라는 말까지 들었었고. 그런데 양구가 지금 인구가 2만 명 정도입니다. 2만 명밖에 2만 안 명. 돼요? 네. 그런 지역에 최근에 1년 동안 외직 관광객이 29만 명 정도가 몰려서 한 14배가 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상당한 경제 효과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지만 전부 그 외지에서 오는데 하루만 왔다 가는 게 아니죠. 뭐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체류 기간이 길다면서요? 예, 체류 기간이 길고 거기서 이제 혼자만 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도 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숙박도 하고 음식도 사 먹고 또 관광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상당한 경제 효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스포츠 마케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스포츠 경제 효과가 최근 들어서 꾸준히 늘어서 이제는 2배 이상으로 늘었다죠? 네, 2020년에 110억이었는데요. 2023년에 232억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2배 이상으로 경제 효과가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구의 그 지역 주민이 2만 명인데 네. 군 부대가 있었을 때는 그 군 관계자들이 한 5천 명 정도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좀 보면은 느는 게 아주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계속 늘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들이 빠져나가면서 사실은 군인이라든지 군 관계자의 소비로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됐는데 쑥 빠져나가니까 반발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스포츠 마케팅으로 연간 232억 원까지 이제 그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양구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죠. 그리고 2023년에 정부가 양구를 스포츠 행정 타운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스포츠 활성화로 그 지역의 경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스포츠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전지 훈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선 수익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하재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이 양구 군의 상주 인구 2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아주 아담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지난해 스포츠 마케팅으로 거둔 경제 효과 말씀한 대로 232억 원을 넘었는데 그 대부분이 각종 대회 유치예요. 예, 운동 경기 대회와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지금 상황이냐면 그 지역이 야구, 역도, 축구, 테니스 등 14개 종목과 관련해서 대회를 104개를 1년 동안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429일. 예, 그 대회 기간을 다 합치면 429일. 그러니까 그 이 동일한 기간에 2개 이상의 대회가 같이 개최된 그런 기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만 명이고. 예, 그 대회 그리고 또 이제 전지훈련. 이 전지훈련도 농구, 테니스, 펜싱, 축구 등 11개 종목 90개 팀이 전지훈련을 왔다는 거예요. 이건 체류 기간이 더 깁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기간을 다 합치면 또 672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또한 1만 4천 명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다 합치면 28만 명 규모가 된다는 29만 겁니다. 4천 명이 되네요. 네,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러한 숫자가 2022년 대비해서 2만 6천여 명이 늘어난 것이고 매출 기준으로는 45억 7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건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운동 경기 대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본이랑 한국 스포츠계를 비교하면 항상 우리나라는 팀 수도 적고 운동 인구 수도 적은데 일본은 엄청 많다. 이런 얘기 한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야구 하면은 우리는 뭐 팀이 100개도 안 되는데 네. 뭐 그 정도인데 여기는 막 수천 개다 이런 얘기 네, 그런 하잖아요. 얘기 항상 나오는데 이렇게 막 우리나라도 대회 수가 많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생활체육이 정착돼 가면서 선진국이 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까 왜 외지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오지만 뭐 금방 하루 이틀 지나고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네. 바로 그렇게 오랜 기간 있는 이유가 이분들이 스포츠 대회라든가 전지훈련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대회 기간 동안 일단 방 잡아서 자야 되고요. 예. 가족들도 오니까 방을 여러 개 잡아야 그렇죠. 되겠고. 사 먹어야 되죠. 그렇죠. 또 가서 쇼핑도 하겠죠. 그렇죠. 주변에 좋은 풍경 예. 즐기는 관광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회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있는데 그 앞뒤로 관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류 기간이 길고 경제 효과가 크게 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 선수, 관계자, 대회 그 주최 인원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에 또 우리 아이, 딸 뭐 잘한다 해서 친지들까지 와요. 그래서 2만 양구 인구에 무려 14배가 넘는 외지인들이 1년간 아까 보셨듯이 뭐 672일 이상을 자고 관광하면서 쓴 돈. 그게 이제 232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구는 2만 명인데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좋은 신호고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그 양구의 이사단이 주둔하고 있을 때는 그 소비 액수가 이거보다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군특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 900억까지 제가 지금 본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볼 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 스포츠를 활성화해갖고 이렇게 양구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그 확대하자면 지금은 이제 소위 그 서비스 산업의 내수를 가지고선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워낙 절경이 뛰어나고 또 스포츠라는 거는 상당히 글로벌한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스위스라든지 캐나다 같은데 예를 든다면 스키 전지 훈련이라든지 또는 대회가 열리는 곳이 오지예요. 그렇죠.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름이 나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거는 양구의 그 지자체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할 일인데 그렇게까지 확대돼서 주민들이 훨씬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데 한 몫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네. 특히 이 양구의 케이스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다른 지역들은 관광 비수기로 보통 겨울을 여기는데 오히려 이 겨울이 강원도 양구에는 특수를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구 지역이 겨울 스포츠의 메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 여러 관련 운동 종목 선수들이 뭐 전지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서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온다는 건데 근데 놀라운 것이 올 겨울에 이 양구 지역의 전지훈련을 한 그 종목 선수들을 보니까 역도, 야구, 테니스 이런 종목들도 있는 거예요. 네. 겨울에 추운데 그래서 저 놀랐는데 그러니까 여름에는 서늘하니까 이런 종목 선수들이 전지훈련 많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겨울에도 동계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 선수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투자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잘 갖춰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월, 2월 달에만 이 지역의 전지훈련 팀에 한 300여 명 정도가 이제 방문을 했거나 할 예정이고 또 이 지역의 스포츠 대회에만 6,700명 정도가 방문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2월만 생각할 때 그렇다는 예, 거예요. 1월, 2월만. 네. 그래서 그에 따른 경제 효과가 1월, 2월 한 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스포츠 뭐 경기라든가 전지훈련 이 덕분에 이 지역의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는 분도 이 양주의 비수금이라는 데서 군 생활을 할 때 고생한 얘기를 엄청 저에게 많이 해줬었습니다. 양구는 바로 군부대 특수를 누렸던 그런 전통 도시였는데요. 이 군부대가 빠져나가면서 양구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바로 5년 전 양구에 오래 주둔했던 국군 이사단이 해체됐고 재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2019년에 국군 이사단이 빠져나가면서 양구의 그 군 부대 관련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요. 그리고 이게 군사 도시에서 군 부대가 빠져나가면 거의 유령 도시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타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양구에서 그 군병력 5,600명 정도가 감소가 됐고 바로 그 군 분대가 그 유지해줬던 그러한 어떤 그 경제적인 이 930억 원이네요. 1,000억 원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실을 보고 사실은 군이 늘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구가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활로를 모색하면서 바로 그런 스포츠 도시로서 지금 재부상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930억 원을 군부대 때문에 수익을 올리고 먹고 살았다가 군부대가 빠져나가니까 이게 반토막, 500억도 안 되고
갈수록 이제 뭐 분부대가 없으니까 유령 도시처럼 됐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은 지방 소멸이 되잖아요. 네. 근데 지방 소멸이 되려면은 한국의 많은 지방의 도시가 유사한 그 군부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구를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런 위기 속에서 활로를 모색해서 스포츠 도시로 재탄생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데서 사실 양구하면 우리가 시래기라든지 또는 뭐 양구 사과라든지 고로쇠라든지 그렇죠. 그런 특산물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혀 상상치도 않았던 무슨 테니스라든지 역도라든지 이런 걸로 전지훈련도 받고 스포츠 대회도 열고 또 양구의 이사단이 스키 부대로 유명했거든요. 네, 좀 이따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걸로 지금 계속해서 활로를 찾아간다라는 점에서 지방 소멸 도시가 소멸되지 않고 다시 부활하는 이런 어떤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래서 네.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2015년에 대한뉴스 영상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양구에 있던 이사단 스키부대 얘기인데요. 그야말로 한국 스키부대의 원조, 그런 모습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훈련 모습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처럼 눈이 많이 내릴 때는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작전을 구사하기 위해 육군 특전부대에서는 스키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파인 스키 훈련으로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 적설 지역 10km를 9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장병들은 전술 스키 훈련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산간 지역에서 적설기 이동과 사냥 수단으로 사용해온 우리 고유의 스키를 군 작전용으로 개발해서 처음으로 선보인 이 스키는 가볍고 단단한 고로쇠나무로 만들어서 눈이 많이 쌓인 수목 지역과 비탈진 지형에서도 쉽게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방금 그 정호김 의원이 말씀하신 고로쇠나무 수액도 유명하지만 고로쇠나무가 지천이다 보니까 조선시대부터 고로쇠로 만든 스키가 있다. 스키 부대가 그걸 써서 작고 가볍고 그걸 좀 메고 다니는 장면도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스키 부대가 굉장히 지금 날렵하게 스키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선수들이 타는 스키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탁 트인 곳에서 속도를 많이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오밀조밀한 산속 지형에서 재빨리 기동하면서 적하고 싸우기 위한 그런 식의 어떠한 이 전투 스키를 탔던 것인데 저런 문화를 어떻게 발달시켜서 군의 전투력 향상도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도 저런 걸 또 어떻게 스포츠화하면서 대회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다른 하나의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설피라고 있잖아요. 네. 그 전통적인 그런 것도 해서 이런 걸 관광 상품과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외국인 유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양구까지 가는 SOC 도로 같은 것이 상당히 그 기반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특히 저런 지역에 그 스포츠를 국가적인 하나의 국가 위상을 확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제3세계, 제4세계 나라들이 있어요. 특히 동남아라든지 중국 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눈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그렇죠. 서울에 내리면은 셔틀로 양구로 데려가가지고 네. 거기 풀어놓고 고로쇠 스키 뭐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외화를 버는 거잖아요. 지금은 대한체육회하고 손잡고 국가 아마 이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그런 센터를 만들고 지원을 해서 양구 주민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데 대기업이 뛰어들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기업은 아마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를 조심스러워하고 과연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있느냐 계산을 많이 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양구 차원에서 오히려 동남아, 중국 사람들, 또 아프리카의 부자들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요새는 또 이제 아랍 중동 사람들도 눈을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좀 글로벌화하는 사업으로 좀 확대해야지 이게 지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이사단이 해체될 때 양구 주민들 연일 반대 집회까지 했습니다.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니 대책 없이 못 살겠다 이런 얘기였죠? 이제 양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권의 위기가 닥쳤던 것인데 인구 2만 명 지역에서 군인 5,600명 정도가 빠져나갔던 거예요. 너무나 큰 타격이 있었던 것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입으로 따져도 연 930억 원 정도의 수입 감소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2019년에 그때 한여름에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는 폭염 속에서도 양구 주민들 800여 명이 서울로 와서 그 이사단 해체철에 뭐 범국민 추진위원회 집회를 열고 상경 집회 한 거 기억납니다. 네, 상경 집회했었거든요. 그건 정말 절박한 생존권의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때 타격을 받았던 지역이 뭐 인제, 원통, 양구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스포츠 경기 대회 유치라든가 뭐 전지훈련 유치 이런 걸 통해서 의외의 또 탈출구를 지금 찾게 된 겁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양구군은 대한체육회와 함께 손을 잡고 스포츠 마케팅에 이 군의 사활을 걸었는데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간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구군이 작년에 스포츠 전문 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제2 실내 테니스장 트레이닝 센터를 추가 조성할 거라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같은 데서 상당히 이제 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재단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결국은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이제 모으는 돈이 거죠. 있어야 예. 건물도 짓고 또 이제 선수들도 유치하고 전지훈련도 시킬 테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 소견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국내적으로 예산 갖고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글로벌화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한다면 진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수입 감소를 벌충하고 또 지방 소멸도 막는 지방 도시들 양구만이 아닙니다. 노래 칠갑산으로도 유명한 충남 청양군도 요즘 스포츠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죠? 예, 청양군의 경우에도 지금 올해 1월 27일부터 권투 국가대표단 37명이 거기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청양으로 권투를 하러 간다. 그렇습니다. 네. 청양이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근데 이곳이 또 다른 스포츠의 메카가 되면서 작년에 52개 스포츠 대회를 유치를 했고 절들이 많아요. 칠갑산도 있지만 거기에 그 훈련하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52개의 스포츠 대회가 유치가 된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스포츠 대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 관련해서만 4만 5천여 명이 방문해서 290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에서 가장 적은 청양군이 52개 스포츠 대회를 해서 300억 원 가까이 이 수입을 올렸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지방 소멸에 대한 그 우려가 너무나 큰데 이러한 스포츠 대회 같은 것을 명목으로 해서 일종의 도농 순환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또 우리나라 향후의 문제를 상당히 덜어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김동건 청양 군수 같은 경우에는 청양군이 올해도 권투, 검도 등 50개 정도의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뭔가 좀 투기 쪽에 많이 좀 집중 특화하려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50개 정도라고 하는데 뭐 투기가 얼마나 이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양한 이 대회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청양은 또 이렇고 이 우리나라에 고성이 참 많은데 경남에도 고성군이 있죠. 또 충북의 제천시도 떠오르는 스포츠 허브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인가요? 예, 고성은 이제 점입 가경인데요. 좀 전에 청양이 52개 스포츠대 유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성은 작년에는 30개를 유치했었는데 올해는 71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 많네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71개 대회를 통해서 10만 명 이상의 방문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의 몇 배예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북 제천 같은 경우에는 더 엄청납니다. 여기는 50개, 뭐 70개 그런 게 아니라 올해 스포츠 대회 100개를 유치하겠다. 네. 이게 지금 목표입니다. 특히 유소년 종목이 집중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이 유치된다고. 100개 대회를 주로 유소년에 집중해서 특화할 계획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천시 관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100개 대회 유치를 통해서 관광객 50만 명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50만 명이 실제로 온다면 네. 제천의 주요 먹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50만 명이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제 사업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대회라든가 또 이렇게 막 유치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자기 지역에 딱 맞는 특화된 그런 테마를 저마다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딱 자리를 잡게 되면서 또 정옥윤 의원 말씀대로 그러한 테마가 해외까지 또 알려지게 되면서 해외에서 찾아오게 되면
정말 거대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마케팅의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와 이 지방 소멸, 당면한 우리의 심각한 문제죠. 입대 인원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20만 명 입대도 이미 2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손잡고 실질적 대책을 하루빨리 내놔야 할 텐데 정 의원 견해는 어떠신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지금 상비 병력이 50만인데 2022년 입대자 수가 18만 6천 명으로 감소했다 그래요. 그래서 군 병력 지금 50만에서 40만으로 줄어드는 해가 2039년이라는 거예요. 2039년에는 40만 명도 줄어든대요. 네. 붕괴된다는 거예요. 물론 2039년 그러면 그럼 그때쯤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요 통계를 보면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단이 해체되니까 지방도시 소멸을 또 우려하는 도미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신병 교육대도 폐지가 되고 그래서 인구를 늘려야 될 뿐만 아니라 군 병력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방 의무에 있어서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네. 것인지 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자, 함께 논의돼야 될 중요한 주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